안녕하세요. 부겐일링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돈의 태도입니다. 지은이, 조너선 클레멘츠. 금융 전문 칼럼니스트로 근무하며 개인의 자산관리 방법에 영감을 주었다. 미국 투자은행 시티그룹에서 개인 자산관리 교육 담당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금융정보 웹사이트 험블달러의 창립자 겸 편집자이자 미국 최고의 독립투자자문회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자문가로서 투자자들의 경제적 판단을 돕고 있다. 들어가는 글. 돈을 어떻게 다루었길래 부자가 되었을까? 인생이 달라지는 돈의 태도를 밝히다.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평범한 30명의 독특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짜 부를 이룰 수 있는 8가지 비밀을 알 수 있다. 비밀 1. 돈의 태도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비밀 2. 좋은 저축 습관은 부를 이루는 첫 번째 열쇠다. 비밀 3. 단순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언제나 통한다. 초보자에게 돈을 불리는 방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복잡한 전략을 따를 때보다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투자 결과도 좋고 마음도 편하다. 비밀 4. 개별 주식 투자보다 인덱스 투자를 선호한다. 비밀 5. 준비되었다면 천천히 꾸준히 나간다. 비밀 6. 행운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살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보통 뒤로 물러서지만 손실은 영원하지 않다. 비밀 7. 돈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돈은 안정을 주는 하나의 도구다. 돈을 어떻게 나눴을 것인가? 답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만족을 주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비밀 8. 어느 순간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알고 우리가 모은 돈을 즐겨야 한다. 대부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바란 목적지에 와서도 온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제1장 돈의 태도. 지독할 만큼 검소하라. 집을 산 것은 내가 한 투자 중에서 최고의 투자였다. 주택담보대출도 너저분한 원룸에 살 때 냈던 집세와 $150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율이 더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서 대출금도 줄었다. 그리고 14년 만에 남은 대출금마저 전부 갚았다. 아파트 덕분에 나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열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주거비가 저렴하고 매달 나가는 돈이 거의 일정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았던 35년 동안 저축도 많이 할 수 있었다. 직장 퇴직연금에 최대로 저축하고 50세가 되었을 때 추가 납부도 했다. 월급은 계속 올라갔고 주거비는 계속 내려갔다. 나처럼 저축만으로 자산을 늘리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상황이었다. 저축에는 제법 요령이 있었던 나도 투자에는 소질이 없었다. 나는 라디오 진행자가 추천한 ETF를 주당 $70에 매수해서 $20까지 떨어지는 것을 넋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 약세장이 계속되는 동안
주식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한 종목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단기간에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금전적인 낭패를 당한 이후 종목을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내게 지금 바로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신변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가진 돈 한 푼까지 모두 어디에 맡겼는지 알려주신 것이다. 아버지는 사회보장연금과 충분하지 않은 퇴직금만으로는 어머니가 생활을 꾸리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 댁을 나오면서 사회보장연금을 70세까지 미루는 편이 현명하겠다고 판단했다. 연금 수령을 미루며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특히 40년간 월급을 받다가 저축한 돈으로 생활을 하려니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어머니 인생이 좀 더 안정되었을지 생각해 보았다. 나도 내 아내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다. 현재 내 사회보장연금은 연 4만 달러가 넘는다.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룬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기본적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연금이 늘어나니 인생을 즐길 수 있었다. 재정적으로 얼마나 탄탄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었다. 내가 느낀 돈의 태도 3가지는 첫째, 합리적 가격의 집을 사서 오랫동안 살면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인덱스 펀드는 투자의 가장 큰 위험성, 즉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익을 낼 위험성을 없애준다. 셋째, 꿈을 은퇴까지 미루지 마라. 막상 그때가 되면 삶의 여러 사건이나 건강 악화로 언제나 원했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1-2장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할까? 나는 일자리를 증권회사와 대형 투자은행으로 다녔기 때문에 내 또래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고 퇴직연금 계좌에 계속 최대로 투자했다. 나는 한 해에 1만 달러 이하로 지출했지만 그 이상을 줄일 수는 없었다. 지출이 적었던 반면 소득은 빠르게 증가했다. 내가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다. 2020년 내 순자산이 잠깐 최대 금액을 기록했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시장이 회복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난 여전히 여러 일을 했다. 내 순자산은 많은 이들이 저축으로 달성하라는 금액이자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100만 달러에 가까워졌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다. 2020년 10월에 순자산이 100만 달러에 가까워지면서 틈날 때마다 순자산을 점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어땠냐고? 다른 날과 똑같았다. 자격증 땄을 때 느꼈던 대단한 성취감은 없었다. 100만 달러라는 신기록이 그저 공허하게 느껴졌다. 나는 매일 산책을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 일찍부터 저축을 꾸준히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과하게 저축에 신경 쓰면서 만족감을 미루다 보니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얼마 전 이웃이 내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제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조언해 주었는데 그 현명한 조언을 따라야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인생을 즐겨야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나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충분한 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 흐름을 이어가려고 했었다. 많은 사람처럼 나도 삶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돈은 마법의 약이 아니다. 현금이 많고 퇴직연금 계좌에 잔액이 많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의 평화와 기쁨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삶에서 균형을 찾자.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준비하면서도 순간의 삶도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느끼는 돈의 태도 3가지는 첫째, 시간은 꾸준한 저축을 100만 달러로 바꿔주는 지렛대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둘째, 순간의 만족을 과하게 미루지 말라. 현명하게 계획한 포트폴리오로 경제적 안정감은 살 수 있지만 즐거운 인생은 살 수 없다. 셋째, 조기 은퇴는 훌륭한 목표다. 하지만 은퇴 후의 공허한 날들을 어떻게 채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게 좋다. 1-3장 여성에게 경제적 자유가 특히 중요한 이유. 나는 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돈 관리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셨지만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며 저축을 많이 하셨다. 부모님은 교육을 유일한 투자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교육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 덕에 198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MBA를 공부했다. 첫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집을 산 후 나는 재무 분석가로 일했다. 승진하고 분석팀을 관리하면서 소득이 늘었다. 경력면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사실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이혼을 했고 싱글맘이 됐다. 이 과정에서 2가지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아이 양육비 청구권과 내게 유일하게 큰 자산인 집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나는 33세 다시 시작해야 했다. 현금 5,000달러와 직장퇴직연금에 저축한 2만 달러가 내가 가진 전부였고 자동차 할부금도 밀려 있었다. 싱글맘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나는 온라인 데이트를 통해 2번째 남편을 만났다. 우린 1년 이상 데이트하고 아담한 집을 한 채 사서 함께 이사한 후 몇 달 후 재혼했다. 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정했다. 우리 소득에 맞게 검소하게 살며 가능한 저축을 많이 하고 애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족의 돈 관리는 내가 맡았다. 우리는 집수리에 돈을 쓰지 않기로 했다. 가구는 친척들에게 물려받거나 중고품 할인 상점에서 샀다. 우리 2사람의 총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 저축률은 높았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집을 팔 때 유리한 지역이었다. 우수한 학교가 모여 있었고 임대사업체 임원들이 달라스로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을 최고로 올려놓았다. 2003년 20만 달러에 구매했던 우리 집은 34만 달러에 팔렸다.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나니 순이익만 24만 달러였다. 우리는 첫 번째 집을 구매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아담한 크기의 타운하우스를 구매했다. 이제 우리 부부는 경제적 자유의 최정점에 도달했다. 아들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남편과 나는 각각 57세, 53세에 은퇴했다.
일을 그만둔 후 우리는 살던 타운하우스를 새놓고 스페인으로 가서 3년을 머물다 다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과거에 돈을 아끼고 관리했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느낀 돈의 태도 3가지는 첫째,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고 자동차 할부금과 학자금 대출을 최소화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빨리 갚아라. 빚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저축과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이룰 수 있다. 단,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갑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인생에서 누려야 할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 셋째, 돈은 무언가를 선택할 힘이다. 그 힘을 얻기 위해 가치 있게 지출하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같은 불이익을 겪는 여성에게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2장, 돈에 대한 깨달음은 가장 먼저 가족에게서 온다. 나의 이름은 리처드 코너.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해서 졸업 후 항공우주공학자로 일했다. 모든 일에 매우 분석적인 나는 돈에 관한 문제도 당연히 그렇게 접근했다. 나는 기회를 찾아 최선을 다해 활용했고 그중 4가지 경험은 돈의 태도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첫 번째 경험은 내 형이 만든 투자클럽 운영을 도운 일이다. 우리는 투자클럽을 소규모 뮤추얼 펀드처럼 운용했다. 대단한 기술력과 멋진 이야기가 있어도 사업 관리가 엉망이거나 수익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는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경험은 훨씬 더 진지하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60대 초반인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의 아내는 내게 우리 집을 팔고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면서 함께 들어가 살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렇게 부모님은 남은 평생을 우리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서 보조기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야 했고 1999년 71세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년을 더 사셨다. 2004년 여름 뇌졸중을 겪고 2달 동안 서서히 몸 왼쪽을 못 쓰게 되었다. 결국 2005년 초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부모님의 건강과 재정 상황에 마음을 쓰면서 많이 배웠고 이때 비로소 완성된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내와 나는 이 모든 일을 겪고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지만 나는 결코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경험은 아내의 가족과 관련이 있다. 나는 아내 이모님의 재정 관리를 맡았는데 이모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70년 후반이 된 이모님에게는 인지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조금씩 자기 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면서 몇몇 자산에 대한 기억을 잃었는데 내가 찾아냈다. 이모님은 2011년에 81세의 나이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나는 이모님을 돌보면서 나이가 들면 재정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고 자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자리에 잘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돈과 관련한 네 번째 중요한 경험은 지금까지 공부한 금융 지식을 넓히는 것이었다. 나는 연금 제도를 연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다. 이후 7년 동안 연금제도 전문가로서 많은 직원을 상담했다. 나는 직원들을 상담해주는 일이 즐거웠고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어서 공인재무설계사 시험과 퇴직소득 계획을 돕는 퇴직소득 공인 전문가 시험에 합격했다. 저소득 고령 고객의 납세 신고서 작성을 무료로 도왔고 금융에 관한 열정과 공동체를 돕고 싶다는 바람을 연결하고 현명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과 교류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느낀 돈의 태도 3가지. 첫째, 부모님과 나이 든 친척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그 경험으로 내가 70대 이상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자. 은퇴한 이후에는 재정 상황이 빠르게 변한다. 둘째,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든 웹에서 정보를 찾든 교육을 받든 어디서든 풍부한 금융 정보와 통찰력을 배울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자유로 향할 때 중요한 것은 과정 자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품어라.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면 거리낌 없이 자주 도와라. 3장. 반드시 통하는 꾸준함과 천천히의 힘. 나의 이름은 하워드 로레더. 어머니의 은퇴를 돕다가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지역병원 원무과에서 30년 이상 일한 후 CEO로 조기 은퇴했다.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돈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에서 발생하는 판매 보수와 운용 보수를 이해했는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결국 투자금을 현금화해서 피델리티로 옮겼다. 덕분에 어머니는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어머니 회사에서 우수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적지만 연금도 있었다. 그래서 회사가 명예퇴직을 제안했을 때 어머니는 노후를 위한 충분한 퇴직금을 받고 일찍 은퇴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생명보험금으로 종잣돈을 꾸렸지만 아내와 나는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했다. 어머니에게서 나도 절약을 배웠다. 수십 년간 투자에 성공하면서 재미를 느끼긴 했지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저축이었다. 아내와 나는 소득보다 적게 쓰면서 우리 형편에 맞게 꼭 필요한 것들에만 지출했다. 새로운 투자라면 멘토의 조언을 따르거나 전문가의 견해를 듣거나 주식시장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균형감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여러 차례 반복되는 시장 변동성을 직접 겪으면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 스스로 배워야 한다. 내가 느낀 돈의 태도 3가지는 첫째, 자라면서 들은 돈에 관한 교훈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 그 교훈을 구별해서 내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라. 둘째,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장기 수익을 가져오는 금융시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 분별 있게 투자하면 그 믿음 덕분에 보상받을 것이다. 셋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실하게 저축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라. 돈을 충분히 모았을 때를 알아차리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분별력도 필요하다. 3-1 꾸준함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내다. 이 글은 내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50년에 걸쳐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지에 대한 글이다. 아버지는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일했고 67세에 일을 그만두셨다. 한 번도 자동차를 가져본 적 없었던 아버지는 우리가 전시용 자동차를 타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 2004년 나는 벤츠를 사려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2014년에 메르세데스 벤츠 E350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그리고 사흘 후 아내와 함께 미국 횡단 여행을 시작했다. 내 나이 71세였다. 196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18살에 우편 배달부로 처음 일을 시작했다. 내가 잘할 때는 대학에 간다는 것은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주제였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7년 만에 그리고 주말과 야간을 이용해 학교에 다닌 지 9년 만에 학위를 받았다. 회사의 복지부서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던 1982년 직장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돼서 나는 투자에 열중했다. 직원이 적립하는 금액과 동등하게 부담해주는 회사의 매칭 제도 덕을 보려고 항상 최대로 적립했다. 아내와 나는 새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내던 시기에도 최대 적립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다른 지출을 줄였다. 하지만 내가 한 가장 최고의 투자는 50년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연금이었다. 그 연금이 직장 퇴직연금, 다른 투자금과 함께 나와 아내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 실제로 사회보장연금과 함께 내 연금이 은퇴 후 우리의 기본 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느낀 돈의 태도 3가지. 첫째,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부터 설정하라. 목표가 없으면 원치 않은 곳에서 끝날 수 있다. 둘째, 직장을 주기적으로 옮기면 월급이 오르고 괜찮은 직책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족하면서 일할 직장을 정해 오래 일하면 경제적 자유를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 셋째,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통제하거나 갑자기 닥치는 불행을 막을 수 없다. 내 행동만 통제할 수 있다. 돈 관리에 신중한 사람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공을 누린다. 이 책의 마지막에 있는 감사의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30명의 이야기를 통해 돈의 태도를 돌아봤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주고 싶다. 지금 바로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이야기를 써보라. 자기 이야기나 생각을 종이에 적는 일은 대단한 장점이 있다.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든 오래전 사건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쓰기 시작하자. 여기 당신을 위한 5가지 제안을 하겠다. 첫째, 적게 쓸수록 좋다. 3,000자나 이왕이면 그 미만으로 쓰도록 하라. 둘째, 자랑하지 마라. 허풍쟁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어쩌다 성공했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을 것이다. 불운이든 행운이든 삶에서 운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셋째, 솔직해라. 자신의 소득과 순자산을 왜 밝히지 않는가? 가장 당황스럽고 멍청한 실수를 솔직히 말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에게 재정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 넷째, 멋진 부분을 이야기하라. 돈과 관련이 되든 안 되든 인생의 시시콜콜하고 불쾌한 부분까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독자들은 승리의 순간이나 삶의 전환점, 지독한 실수 같은 하이라이트 장면을 알고 싶어 한다. 다섯째, 시간을 들여라. 다시 읽고 수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더 좋은 글이 된다. 글을 쓰고 나면 며칠 지난 후에 새로운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라. 이 책을 덮은 후 나의 이야기를 적어보라. 그 과정에서 이 책에 실린 30명처럼 내가 한 실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돈의 태도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은 돈의 태도가 당신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이끌 것이다.